문재인 정권이 이제 곧 5월이면 2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이념적인 좌표는 안보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중심의 반미 자주화 그리고 친북 민족 해방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좌파 사민주의의 노동과 분배 노선을 우선하는 그런 좌파 경제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반이란 말이 있죠. 조반이란 말은 뒤집기, 좌우 아래 위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적폐청산으로 우파정권 10년을 철저히 분쇄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으로 지난 70년 대한민국에 이뤘던 성취를 분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류 교체를 지금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정통과 주류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교체 측면에서 보면 영남에서 호남으로, 우파에서 좌파로, 사회 모든 부분 개별 기업에서 정책 결정자까지 중심과 주류는 호남과 좌파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정책을 지금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노동으로, 또 강한 안보에서 굴종 안보로, 반북에서 친북으로 이렇게 정책 전반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를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권력 구조와 체제의 변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수처를 신설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치경찰제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년 총선 후에 개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로 개헌한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포함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남북 연방제,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 노선을 통하여 대북 지원을 해서 남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 저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문 정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은 돛단에 빠졌죠. 경제는 폭망하고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민생이 돛단에 빠졌습니다. 성장은 2%대로 전락하고 수출과 물가도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트리플 악재라고 그러죠. 경제는 좋은 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폭망했고 중소기업도 지금 대부분 매각되거나 매각해서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죠. 대기업은 지금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하에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돼서 정말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안보 측면에서 보면 북한 대변인 노릇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한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구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핵 문제를 촉진자 조정자 노릇한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지만은 북한이나 미국으로부터 모두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장평화의 환상에 젖어서 우리 국방력은 심각한 와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평화를 내세워서 DMZ나 NLL의 경계 해제, 한강 하구, 해안 철책 제거, 전방 탱크 방어벽 철거, 추적 개념 삭제로 또 군 정신전력이 와해되고 사병 휴대전화 보급, 외출 외박 확대 허용으로 군대인지 보이스카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방사당의 후방 배치, 통폐합, 국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병력 12만 명 정도를 앞으로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6개 사단의 축소 재편을 하고 있고 전방사단의 후방 배치, 군의 거세, 이것은 지난번에 쿠데타 음모 낙인으로 기무사를 재편하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만들면서 군을 지금 거세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한미일 동맹은 약화되어서 1980년대 이래에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한미일 상호 안보 협력 체제에서 이제는 친일 청산과 반일 노선으로 남북과 일본 간의 대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의 세상이 되어 있죠.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부분에 지금 좌파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야, 언론, 방송, 문화, 예술, 노동 모든 부분에 주류들이 교체가 돼서 좌파 광풍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의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 5부를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입법부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까지 다 장악했죠. 사법부 같은 경우에 보면 대법원이 지금 양성태 사법부에 적폐 낙인을 찍으면서 지금 우리법 연구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가 10%도 안 되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이 현 정권 추천 좌파 인사들로 지금 깔려서 기존에 있는 분까지 합치면 이제는 위헌 판결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위헌 판결을 해서 새로운 입법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회를 무시하고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또 언론과 NGO도 좌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우파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내년에 국회의원을 240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분의 1을 훨씬 넘어서는 의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도 장악되고 헌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가 남긴 것은 파괴와 가난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권도 베네수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지금 한 것이라고는 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독재, 반포퓰리즘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5월 2일 날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4대강 보호 파괴 저지 국민대회에 모든 국민들이 좀 참석하셔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 여기에 저항하는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참석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행동하는 보수 우파만이 나라를 살립니다. DMZ와 NLL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고 경계선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방 GP 철거 후에 아주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10곳의 GP를 철거하고 인접 GP에서 북한군을 감시하도록 했으나 경계 부담은 그럼 훨씬 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감시 장비 보강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한 GP에서 뜯어낸 첨단 장비는 지금 창고에 쌓여 있고 정강되어야 할 감시, 화력, 통신 등의 장비는 제때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강되어야 할 장비는 105억 규모였지만 실제 집행은 22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DMZ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DMZ와 연결된 강원도 고성, 철원, 경기도 파주 이 세 개 길을 DMZ 평화둘레길이라고 지정하고 이달 말부터 강원도 고성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남북이 각각 11개의 GP가 시범 철수한 뒤에도 DMZ 안에는 남한이 50개, 북한이 150개의 GP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북 군인은 무장한 상태로 수색과 정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DMZ 관광객들에게는 천모와 방탄복을 입힌다고 하는데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어이없다. 지금 위장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지난번 금강산 관광 시에 박광자 같은 그런 피격 사태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일선 야정군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현복무 제도를 크게 바꿔놨죠. 4월부터 장병들의 일가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일 일과 후에 또는 주말 외출 외박이 늘어나고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위수지역 폐지로 거리 제한 없이 외출 외박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6.25 직전에 외출 외박하고 난 뒤에 6.25가 터졌죠. 장병 복귀하라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휴대폰 시범 실시 기간 중에 군의 보안 위반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사 보안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은 좋은데 군사 보안을 지킬 만한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겠죠. 대체 이게 군대냐, 학원이냐, 병사는 병사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왜 국민개병제를 합니까? 모병제를 해서 직업 군인만으로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무엇보다도 추적 개념이 폐지되면서 군 정신 정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국정치학회가 북한에 대한 추적 개념을 유지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방부에서는 정훈교육의 추적 개념을 빼고 정훈교육의 내용도 평화와 화해, 남북 공존 내용만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한미동맹 내용 부분 전체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DMZ 때에서 평화를 노래한다. 이게 이제 좌파의 구호죠.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직은 위장평화 시대다. 그러니까 군 전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위장평화 후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 그때 DMZ도 풀고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위장평화에 취해서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나는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는 분지, 나라의 무장을, 국방을 해제하는 분지 참 요즘 와서는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전방 DMZ대로 관광지로 조성하고 장병들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닌 관광 안내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는 게 국방부입니다. 나는 이 나라 직업군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특히 소위 장성들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휴전선 철조만 끊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부하는 장성이 있지 않나. 또 천안함 폭침을, 연평도 사태를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참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다. 안보는 정치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튼튼한 정신력과 국방력과 그리고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장평화에 취해서 북만 바라보고 북의 선처만 바라는 그런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북한 지역의 철도 그리고 도로의 현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고속도로는 많이 손봐야 할 것 같고 철도는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도로 공동조사단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평양시 남사 분기점까지 161km의 고속도로 실태를 점검했고 철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의선 413.9km와 동해선 777.4km를 점검한 결과 도로보다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2013년도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개보수한 나진 두만강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의선, 동해선 모두 시속 50km를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특히 경의선 개성 사리원 구간은 운행 속도가 시속 10에서 20km 수준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철도를 전부 새로 깔아야 한다는 거죠. 북한은 5,300km의 북한 철도망 중에서 70%가 일제강점기에 건설이 돼서 지금까지 사실상 개보수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철도들은 전부 새로 다 깔아야 된다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고속도로도 개보수만으로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하려면 새롭게 전부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정말로 철도가 불비해서 민망하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북한 철도는 사실상 쓰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을 시키느라고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돈을 수출입은행 통해 가지고 조선무역은행의 금리 1%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억 3,920만 달러를 차관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이 차관도 곧 만기에 다가오는데 북한이 이 돈을 갚을 리도 없고 앞으로도 철도나 도로는 형식상으로는 남북 경협사업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돈이나 기업의 돈을 사용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원조죠. 무상지원이죠. 지난해 12월 26일이죠.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한 것은 사실상 이것은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착공식 한 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쇼에 불과하죠. 지난 우리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그런 시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가스 도입 관련 사업을 북한을 통해서 추진한 적이 이명박 정권 때 있었죠. 그런데 그 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구간에 1년 사용료가 수억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수억 달러 제공하고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가스관이 연결된다고 해서 만에 하나 북에서 가스관을 차단해 버리면 그에 대한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었는데 이 정권에 와서 또 그것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겠죠.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두 제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핵을 폐기해야 되겠죠. 파키스탄식으로 북핵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지원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또 미국이 양보할 리도 없고 유엔이 양보할 리도 없죠. 그렇다면 핵심적인 남북 경협 사업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북핵 폐기인데 북한이 과연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 기둥인 북핵을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 사업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북핵 폐기 문제를 김정은을 꼭 설득을 하고 난 뒤에 북핵 폐기가 확실히 담보될 때 남북 경협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 뇌물죄 안 된다 이렇게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재판이 한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또다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재판 참으로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이 사건 수사 정말 이상하게 진행해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11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이상하게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건을 본 일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에서 자잘한 것은 빼고 크게 삼성그룹의 자금 수수 혐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공직임명 대가 자금 수수,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한번 일괄해서 보면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물증이 하나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재 항소심 정인신문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중에 기소된 사람은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딱 한 사람입니다.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도 그나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원래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공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에는 통상으로 수사에 협조해 준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뇌물 준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같이 횡령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만 기소가 되었다. 나는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사를 플리바게인 수사라고 합니다. 이 플리바게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당신이 누구한테 돈 줬다고 하면 그 죄는 묻지 않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겠다. 이 미국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유죄협상제도죠. 형량이나 불기소를 조건으로 상대방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플리바게인을 하는 제도는 미국 법제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런데 플리바게인 수사를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종종 하는 것이 마약 수사입니다. 마약 수사에 플리바게인 수사를 하긴 하죠. 하는데 이거는 마약 수사도 아니고 일반 수사에서 플리바게인 수사하는 것은 나는 많은 사건을 봐도 처음 봤다. 최소한 같이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기라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할 때 수천억 받았다고 지난번에 한번 기소가 된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수사할 때 모든 재벌을 불러서 돈 준 액수를 전부 조사를 하고 같이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를.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 준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팔성 회장도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스 비자금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 비자금 횡령을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다스 회사 사장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스 회사 사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기소를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만 플리바게인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우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삼성그룹 자금 수수 관련되는 돈을 어떤 경위로 받았냐. 검찰 수사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김석환 변호사라는 분은 워싱턴에서 에이킹 검프라는 미국의 10대 로펌 회사에 근무하시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도 프로젝트 M이라는 이름으로 삼성그룹과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삼성그룹은 해외에 특허, 반등핀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한 로펌하고 계약을 해서 자문료를 주고 로펌에 소송 가기 전까지 자문을 받거나 소송 가서 또 소송 비용을 별도로 주고 그런 재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킹 검프하고 2007년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월 12만 5천 달러씩 자문료를 삼성에서 보냅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2011년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회에 지급한 금액은 전부 합치면 585만 달러 67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과 에이킹 검프 로펌과 자문계약으로 맺은 이 돈을 전부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다. 다스 소송 대가로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다스에 소위 사기당했다 이래가지고 김경주의 회사에 청구한 돈은 140억입니다. 근데 140억 찾으려고 67억 7,400만 원을 소송 비용 제공했다. 그것도 상식이 안 맞죠. 안 맞고
돈 준 사람이 기소가 되지도 않고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학수 부회장 항소심 증언을 보면 그거 도와주면 뭔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직무상 무슨 요구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해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는 사람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줬다. 이런 불명확한 진술이 있고 또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석환 변호사가 삼성에 관한 소송을 에이킹 건프에 맡게 해주면 MB 워싱턴 미국 소송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말을 한 김석환 변호사의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전문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진술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거의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김석환 변호사 증거 신청도 하지 않고 또 변호사가 증거 신청을 하니까 증거 신청에 검찰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 준 사람이 기소가 되지 않고 또 뭐 때문에 줬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직무 대가성도 없고 삼성그룹과 에이킹 건프사의 회사 자원의 자문계약을 이명박이한테 준 돈이라고 둔갑시키는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뇌물로 보기 어려우니까 제3자 뇌물수수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든 직접 뇌물수수든 간에 직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받고 해준 일이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의 말에 이어서 이것은 뇌물죄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다스 비자금 횡령의 건을 보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자금 339억 원이 다스의 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에게 전달되었다. 김재정 씨가 여기 최대 주주죠. 근데 339억을 가져갔다. 이 이익금으로 가져갔는지 무엇으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은 김재정 씨한테 전달이 된 모양인데, 그럼 김재정 씨한테 전달된 돈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횡령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김재정 씨한테 전달된 돈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되었거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쓰여졌다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스의 김성우 사장이 불법 자금을 인출해서 횡령한 것이 되죠. 그러면 김성우 사장을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우 사장 이분도 기소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자수서에 뭐라고 썼나 하면 사실대로 얘기할 테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는 기소가 안 됐다는 거. 이 플리바게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팔성 자금 수수의 건도 한번 봅시다.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전에 이팔성 씨가 이상덕 의원 등을 통해 대선 및 총선 자금으로 19억 6,23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조사를 내보니까 성동조선해양의 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동조선해양의 돈을 이팔성 씨가 받아가지고 대선이나 총선 자금으로 줬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팔성 씨는 뭐가 됩니까? 브로커가 되는 거죠. 브로커가 되고 정치 자금이라면 정치 자금이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자금이 아니고 뇌물이라면 뇌물 공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팔성 씨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이 돈이 이상덕 의원한테 전달됐을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선거 캠프를 자금 제공하고 도와준 사람은 맞겠죠. 그러면 도와준 대가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금융지주회사 임명할 수도 있겠죠. 선거 캠프 출신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캠프 출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문 대통령이 뇌물 수수한 것인 겁니까? 용역을 제공한 것만 해도 뇌물이 되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느냐. 또 얼마나 플리바게인하는 그 사람들이 검찰에 쪼였으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 아들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거짓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유죄가 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플리바게인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한계는 있습니다. 생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그건 믿기가 어렵죠. 또 플리바게인으로 얻은 증거는 독립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의성 문제가 생기죠. 진실성 문제도 생기고. 임의성, 진실성이 의심이 가면 그것은 증거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플리바게인으로 얻어진 증거는 독립 증거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조 증거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 증거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할 수는 없다. 보조 증거라는 것은 다른 독립 증거가 있을 때 그 진실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조해주는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수사는 플리바게이닝에 대한 그런 전형적인 수사고, 그 플리바게이닝에 대한 그 수사가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조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 증거로 또는 물증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